지금부터 2021 교과 교육과정 속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이성주 교장선생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설초 교장 이성주입니다. 봄의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가을의 낙엽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절에 부산 교육가족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산 교육가족 여러분,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가족들이 함께 워크숍을 준비하여 마침내 오늘 라이브로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창의력과 공감력을 더 높이고자 준비한 자리입니다. 또한 블렌디드 러닝의 방향이나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교육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온전한 학교 일상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들도 이에 맞추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좀 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대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실시간 쌍방향 화상협의회를 통해 교과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는 발전적인 교육의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워크숍 준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님, 그리고 전문가로서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부산교육대학교 박수자 총장님과 대학교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연구하신 선도교사, 실천교사, 공개 수업하신 선생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부산 교육가족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교육대학교 박수자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박수자입니다. 2021년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에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과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워크숍은 올해 말 완료되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을 앞두고 있어서 시의적으로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산 시내 모든 블렌디드 러닝 교실에서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첨단 디지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고 학생 맞춤형 지도는 물론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의 질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공유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교과별로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면서 많은 배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선도하시게 될 오늘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2021 브랜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에 참가하신 선생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 변함없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은 부산교대 교수님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교과 컨퍼런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교대 부설초 선생님들의 학생 주도형 블렌디드 러닝 수업 공개 및 토크로 진행됩니다.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실천은 부산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워크숍이 여러분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 역량 강화와 미래형 수업 문화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1 교과 교육과정 속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만들기 과학과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강동초등학교 수석교사 김양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 연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과 수업 컨퍼런스의 협력적 연구를 바탕으로 부산교대 부설초와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올해 주제는 교과 교육과정 속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사례 나눔이고, 일정은 수업 공개, 수업자의 수업 소개와 주제 발표, 수업 토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 과학과 컨퍼런스 주제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탐구가 살아있는 과학 수업 만들기입니다. 과학과 워크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공개, 주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실시간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실시간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토크는 미리 받은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워크숍 종료 전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채팅창 상단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설문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김형섭 부장님의 이슬과 안개 발생 과정 알아보기 수업을 시청하겠습니다. 참고로 40분 수업이지만 편의를 위해서 20분으로 축약한 영상이므로 고려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섭 선생님의 수업을 볼까요? 반장 인사합시다. 차렷! 인사!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예, 3단원에 날씨와 우리상을 공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선생님이 그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에서 교통사고 일어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비롯한 중부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전국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짙은 안개 때문이죠. 선생님이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사진인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무슨 사진인가요? 이슬. 어디에 맺혀 있습니까? 옆에도 무슨 사진 같아요? 거미줄에 이슬 맺혀 있는 것 같죠? 예. 그럼 이슬 사진이고,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것은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안개. 여기는 지금 어디인 것 같아요? 도로상인가 봐요. 여기는 지금 어디 같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자기가 이런 이슬과 안개와 관련돼서 내가 어떤 경험이 있다 하는 생각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리어퍼 보드에다가 이슬과 안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한번 리어퍼 보드에다가 한번 올려주세요. 알고 있는 점도 좋고요. 궁금한 점도 좋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이 이슬과 안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친구들이 많이 올렸는데요. 궁금한 점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역행 한번 발표해 주세요. 이 생각이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 알아보고 싶구나. 내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딱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을까요? 박민서입니까? 네, 발표해 주세요. 이슬과 안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언제 생기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활동을 오늘 이것을 공부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슬 발생 실험을 해볼 겁니다. 이슬 발생 실험요. 이슬 발생 실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각자 예상해 보세요. 예상했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예상했으면 이 이슬 발생 실험의 실험 방법을 자기 예상한 방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각자 자기의 크롬북으로 실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내가 예상한 방법과 소리는 자기가 들릴 정도로 키우면 됩니다. 다 봤습니까? 네. 본 사람 선생님한테 주목해 주세요. 실험 방법이 간단하죠? 네. 제가 실험 방법을 정리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집기병이라고 해야 됩니다. 병에다가 물을 담고 얼음을 함께 넣은 다음 수건으로 한 번 닦고 이 집게병에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 됩니다. 잘 발표했죠? 맞습니다. 집기병에 얼음과 물을 담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 그리고 집기병의 표면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 실험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발표해 주세요. 얼음이 쏟아지거나 유리가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인 1조로 실험할 거거든요. 2인 1조로 실험을 할 건데 금방 친구들이 말한 그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점과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유의하면서 이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표면을 닫고 얼음 넣고 아니 얼음하고 물 넣고 그 다음에 얼음을 넣고 물 이렇게 담아봅시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넣고 물을 담아보세요. 되고요. 좋습니다. 표면을 닫고 장갑 반대로입니다. 좋은데 관찰하기 좋도록 바닥에 깔고요. 이 위에 올려놓을 때 주세요. 닦았습니까? 얼음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닥에 놓고요. 오케이. 관찰, 여기 나와서 관찰해 봅시다. 직기병의 어느 부분을 관찰해야 된다고 했나요? 표면을 눈높이를 한번 맞춰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관찰 결과는요, 지금 리어파 보드에 각자 자기가 관찰한 결과를 올려주세요. 우리는 금방 어떤 실험을 해보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슬 발생 실험을 해보았죠. 지금 실험 결과를 다 니어팟 보드에 다 올렸습니까? 예, 친구들이 이렇게 의견을 많이 올려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해 봅시다. 이슬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다라고 생각한다. 우리 이번에 무슨 실험입니까? 이슬 발생 실험이죠.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 이슬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세요. 병에 들어가진 차가운 물에 의해 직기병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바깥에 떠다니는 수증기가 은결에 물방울이 표면에 맺힌 것 같습니다. 박수 합시다. 그렇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에 닿아서 수증기가 무엇된 거죠? 응결된 거죠. 상현 기억납니까? 네. 맞습니다. 응결된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를 이슬 발생 실험을 했으면 두 번째는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안개 발생 실험! 예. 안개 발생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안개 발생 실험은 모습은 이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안개 발생 실험이에요. 봅시다. 선생님이 실험 방법을 보여줄 건데 한번 같이 봅시다. 안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개 발생 실험을 해볼 거예요. 직기병 안에 물을 넣어줄 건데 따뜻한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 안개 발생 실험의 실험 방법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유주 한번 정리해서 발표해 주세요. 첫 번째로 직기병 안에 따뜻한 물을 넣었다 빼서 직기병을 재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이프를 끼워가지고 안에다가 넣었다가 뺍니다. 세 번째로 위에 어린 담긴 패트리 셔츠를 올려놓습니다. 좋습니까? 정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여기에 원래 패트리 접시 위에 얼음을 얹어드렸죠. 더 빠른 결과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이 얼음을 뒤집어 올려서 놓고 그리고 관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있게 관찰해야 될 부분은 어딜까요? 다 같이 얘기합니다. 어딜까요? 직기병 안이죠. 그렇죠. 직기병 안과요. 그리고 선생님이 실험을 해보니까 요 윗부분 있죠. 요 윗부분에 표면 안쪽도 한번 관찰해 주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 주의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윤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조심히 다루어야 됩니다. 그죠? 금방 우리는 여러분들이 발표한 관찰 관점과 그리고 주의할 점을 생각하면서 안개 발생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선생님 도와줄게요. 주세요. 주세요. 네, 이렇게요. 얼음 딱 들고 준비하세요. 선생님. 자, 준비. 하나 해놨습니다. 숫자 5초 세세요.
넣을 준비. 좋습니다. 넣어주세요. 그 다음, 앉아서 눈높이를 같이 해주세요. 눈높이를 같이 해주세요. 눈높이를 관찰하고 보안경 끼고요. 눈높이를 관찰해서 선생님이 안쪽과 밑쪽 부분의 표면을 관찰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좋습니다. 잘 관찰했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관찰했다는 것이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사진까지 직기병 안의 모습을 찍어서 올린 친구들을 보니까 잘 관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관찰한 결과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앞에 회원이 한번 발표해 주세요. 향에 불을 들여서 유리병 안에 넣고 해서 얼음이 담긴 컵으로 덮어놨더니 바로 연기가 신기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모둠끼리 첫 번째는 어떤 것을 토의해 볼 것 같습니까? 예, 이것은 금방 선생님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성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죠? 한번 친구들과 돌아가며 말하기로 한번 토의해 보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까 선생님이 단어가 이렇게 막 공통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생성되는 위치나 이런 것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친구들하고 의견을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각 입금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토의판을 꺼내고요. 각 자기 위치에 가서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발생 실험에서는 겉표면에 물방울이 엄청 많이 맺혔어요. 얘는 물체 표면이잖아. 그래서 보면 입술이 플리펠만 생긴다, 이가. 이게 맞지? 이게 물이 차가워잖아. 거미줄. 커피 같은 거 마시는 거 표면 생기는 거, 얘는 차가워잖아. 공기 중에 차가워잖아, 생긴 거지. 그때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기록 자, 공통점은 무엇인 것 같아요? 둘다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응결해서 응결한 거죠.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는 아니지. 이건 따뜻한 공기가 아니고 차가운 물체 표면에 생긴 거니까. 그러면 공통점은 아까 여러분이 말한 응결이죠. 근데 차이점은 뭐일 것 같아요? 이건 공기가 공기끼리 맞아. 이건 공기 중에 생겨. 얘는 물체에 이거는 물체와 맞아. 이거는 물체 표면에 생기고요. 이건 어떻게 생기다 했을까? 공기 중에 따라 맞아. 공기 중에 생깁니다. 좋습니다. 패들렛 사용해봤죠? 네. 같은 느낌일 거예요. 자, 여기서 전부 다 크롬북을 열어가지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떠 있는데 자기 모둠에서 토의한 생성 과정. 의논하세요. 다 똑같이 다 세 군데 적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누구는 생성 과정을 우린 적자, 누구는 공통점을 적자, 누구는 입술 관계의 차이점을 적자 해서 각자 자기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이 토의한 결과를 올려주기 바랍니다. 질문? 네. 입술과 안개의 생성 과정, 친구들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올려줬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먼저, 입술과 안개의 공통점을 아까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이 연계된 거죠? 수증기는 어디에 있던 거죠? 그렇구나. 보겠습니다. 차이점 한번 볼까요? 아까 친구들이 입술은 뭐 어떻다는데 안개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입술은 물체 표면에 맺히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입술 발생 실험을 했을 때는 어디에 맺혔습니까? 그렇죠. 직기병 표면에. 맞습니다. 그래서 물체 표면에 맺히고. 그러면 안개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아까 우리가 이 직기병 안에서 관찰되었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이슬과 안개가 관찰되는 여러 사진을 선생님이 슬라이드에 올려놨거든요. 선생님의 그 크롬북에 들어가서 이 4개의 사진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설명하는데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적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이 수업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4개의 그림 있죠. 사진 있죠.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 사진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해야 될 친구는 앞에 나와서요. 마이크에 대고 한번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해보고 싶은 친구. 자, 민서입니까? 민서 나오세요. 몇 번 그림입니까? 4번 좋습니다. 이거? 그거 좋습니다. 발표해주세요. 3번 그림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풀잎의 표면을 맺혀 이슬이 생긴 모습을 사진 찍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보충 있습니까? 예, 보충 나오세요. 유주 보충해 주겠답니다. 4번 그림 보충입니까? 좋습니다. 4번 그림은 따뜻한 지방과 차가운 밖의 공기가 맞닿아서 생기는 이슬으로 밖이 차가운 것에 상무되다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생긴 이슬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이슬과 안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해서 2가지 실험했습니다. 어떤 실험했죠? 오늘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한번 발표해 볼 사람. 민서 한번 발표해 주세요. 이슬은 물체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지만 안개는 공기 중에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시간에서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한번 발표해 주세요. 왜 차가운 날씨 또는 따뜻한 날씨로 생기는 현상은 무엇이냐 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업 열심히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와 눈,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인사 한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업 소개를 맡은 부설초 교사 김형섭입니다. 순서는 앞에서 보셨던 수업 영상을 소개하고 다양한 블렌디드 플랫폼 중에서 이 수업에서 사용되었던 니어팟을 소개하고 그 니어팟이 활용되었던 수업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업 소개입니다. 단원은 5학년 2학기 3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에서 3차시 주제는 이슬과 안개의 발생 과정 알아보기입니다. 성취 기준은 6과 06-02 이슬, 안개, 구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비와 눈이 내리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과학 수업에서 길러야 할 5가지 과학과 교과 역량 중에서 제가 2차 시에서 강조한 과학과 교과 역량은 과학적 탐구 능력과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이 수업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목표를 두었던 점은 학생 활동 중심의 탐구 중심의 과학 수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2가지 실험을 통하여 관찰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탐구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탐구 중심 수업을 위해 실험 방법을 예상하고 파악한 다음 결과를 관찰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상과 협업 도구들을 담기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연구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니어팟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니어팟을 사용하였습니다. 탐구가 살아있는 수업을 위해 적용한 수업 모형은 발견학습 모형입니다. 발견학습 모형은 귀납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그 중에서 규칙성이나 개념, 법칙을 이끌어낼 때 사용합니다. 이때 교사는 학습 안내 활동을 최소화하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견학습 모형 각 단계에 따라 계획한 수업 모형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활동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발견 및 문제 파악 단계입니다. 탐색 및 문제 파악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최근의 큰 교통사고 관련 뉴스를 보여주고 그 교통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이슬과 안개에 관한 경험을 발표하게 하고 이슬과 안개에 대해 알고 있거나 궁금한 점을 니어팟 보드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었습니다.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슬 발생 실험 방법을 먼저 예상하게 하고 예상한 것과 실제 이루어질 실험을 영상을 통해 비교해 보게 하였습니다. 전체 화면이 아닌 각 개인이 가진 크롬북으로 실험 방법을 탐색하게 하였고 관찰 관점과 유의점을 학생들 스스로 찾게 한 다음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2인 1조 실험으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고 관찰 결과는 니어팟 보드에 개인적으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사전 실험을 해본 결과 이 실험이 11월 12일에 촬영을 하고 수업을 실시했는데 이때 기온이 낮고 건조한 가을에 집기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관찰하는데 최소 한 15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 시간에서 이 실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 내비게이터 선생님들과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과학실 내부의 온도를 올리고 물을 끓이고 해서 안의 습도도 높이는 걸로 해서 관찰 시간을 3분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안개 발생 실험을 하였는데 학생들이 실험 과정 영상을 보고 관찰 관점과 유의점을 스스로 파악하게 한 다음 실험을 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배터리 접시 위에 조각 얼음을 올리고 관찰하는 것을 더욱 명확한 실험 결과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었고요. 투명한 비닐 컵에 물을 통째로 올리고 이를 뒤집어서 집기병 위에 올리면 결과가 선명하게 잘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기병에 이같이 실험을 했는데 기존의 교과서 실험보다 월등하게 잘 관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는 니어팟 보드에 개인적으로 기록하여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규칙성 발견 및 개념 정리 단계입니다.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서 2개의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이슬과 안개의 생성 과정, 공통점, 차이점을 토의하게 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모둠 토의판을 활용하여 모둠의 학생들이 그림이나 글을 통해 모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토의 결과는 띵커벨에 올려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적용 및 응용 단계입니다. 실제 우리 생활 속의 이슬과 안개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각 모둠에서 각각의 사진을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좀 더 나은 수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수업을 준비할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둘 다 준비하였는데 전 학년의 학생이 등교함에 따라 과학실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촬영을 하였고요. 같은 차시의 수업을 학생들에게 니어파스로 실험 방법을 안내하고 간단히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물로 실험하고 영상을 찍어 올려보라고 하였습니다. 그중 한 학생의 이슬 발생 실험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다음은 안개 발생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시에서 사용하였던 니어팟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니어팟의 초기 화면 모습입니다. 니어팟의 장점은 일단 학생들의 회원 가입이 필요가 없고요. 교사가 부여하는 접속 코드만 있으면 학생들은 손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화면을 교사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교사가 슬라이드를 넘기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면이 교사와 똑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구글 프리젠테이션과 연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구글 문서에서 작성하고 영상이나 관련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두면 니어팟으로 바로 저장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화면뿐만 아니라 동영상 재생, 그리고 다양한 블렌디드 도구, 컨텐츠 등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니어팟을 활용한 다른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시스템 스코프라는 사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로딩이 되고 나면 우리 앞에는 태양계가 펼쳐집니다. 화면을 한번 클릭하면 시작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각자 선택한 태양계의 행성의 특징을 니어팟에서 바로 제공된 솔라 시스템 스코프 사이트에서 직접 조작 활동을 통해 표면의 상태나 외형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찰한 내용에 따라 분류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퀴즈 앱 등이 아닌 니어팟 자체 제공하는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어팟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3D 자료가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의 대부분이 3D 콘텐츠가 있어서 학생들은 확대하고 축소하고 돌려보는 다양한 조작 활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다음 차시의 학습 주제인 태양계 행성을 알아보는 차시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 니어팟을 사용하여 수업을 해본 결과 사용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든 생각이 큰 도화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동영상이나 3D 자료, 블렌디드 도구 삽입, 구글 프리젠테이션, 퀴즈, 모든 결과물 등의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도화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표적인 장점인 중에 하나인 학생들의 화면을 교사가 컨트롤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동영상이나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바로 교사가 직접 구현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각자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을 어느 부분 부분 잘라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써본 결과 단점이 사이트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울렁증이 있는 저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봐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사용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개인적으로 꼭 한번 이 니어팟을 사용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셨다가 과학과 주제 발표와 과학 토크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과학과 주제 발표를 맡은 신정초등학교 교사 이유진입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면과 비대면 상황에 블렌디드 러닝 과학 수업을 진행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블렌디드 러닝 속 요즘 과학 수업의 모습과 현장의 고민을 함께 이해하고 블렌디드 러닝으로 탐구가 살아있는 과학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 옥수경 선생님께서 실제 과학과 블렌디드 러닝 수업 적용 사례 속에서 탐구 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적합한 에듀테크 도구는 무엇인지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럼 요즘 과학 수업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역시 블렌디드 러닝이 화두입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정의하는 학자의 수만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결합해 교육과정상 성취 기준을 도달하고자 학습 목표를 수행하는 학습 형태를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속 과학과에서 주목하는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 즉 원격 교육과 대면 교육 시에 각각의 장점을 살려 성취 기준 도달과 탐구 기능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단순히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블렌디드 러닝을 도입해 진행한다면 실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자세와 태도까지는 변화시키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 수업에서는 비대면 과학 실험 및 모둠 활동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업 환경으로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온 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설계 중심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자기 주도적 과학 학습을 지원하는 우액 기반 과학 탐구 프로그램도 적용해야 했고
동료 간 협력 활동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및 수업의 흐름 속에 에듀테크 등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위 학교, 개별 학급의 실정이 다르고 변화에 직면한 선생님들의 심리적 피로도도 높아진 상황에서 특히 과학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준비물의 제공, 관찰이나 측정 등 과학 탐구 기능의 습득, 이에 따른 실험 및 탐구 과정 평가의 어려움, 에듀테크 기술의 습득 등 이러한 문제 상황은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참여형 과학 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교사의 부담을 무척 가중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블렌디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죠? 온라인상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험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스스로 탐구하여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탐구가 살아있는 과학 수업의 모습을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의 고민을 모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험 위주의 탐구 활동이 강조되는 과학 교과의 특성과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수업과의 괴리가 이어지면서 어떠한 것이 올바른 블렌디드 과학 수업의 모습인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성취 기준의 도달 여부와 탐구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는 과학 교과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수업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수업 도구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활용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들이 논의 과정에서 활발하게 공유되었습니다. 잘못하면 과학 수업이 아닌 영상 위주의 수업이 될 수도 있으며 과학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화려한 수업 기술을 발휘하는 것보다 각각의 과학 수업의 단계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수업 도구를 발견하고 선정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고민들 중 저희가 특히 주목하고 주안점을 둔 것은 블렌디드 러닝의 표면적인 모습보다는 탐구 활동 위주의 과학 교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수업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러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통해 저희는 탐구가 살아있는 과학 수업 설계를 위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첫째, 가능한 탐구 활동을 우선으로 합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홈랩을 이용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합니다. 둘째, 에듀테크는 탐구 활동의 예상, 동기 유발, 결과 정리 및 자료 변환, 결과 해석 등에 적용하여 협업, 의사소통, 공유 등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온라인 수업 도구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보다 그 목적과 효과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잘 다루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만 이용하되 주는 성취 기준 도달을 위한 수업 도구임을 명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 상황을 가정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블렌디드 러닝 과학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탐구 활동 위주의 대면 상황과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대면 상황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에서는 5학년 2학기 3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 단원을 1차 시에서 12차 시 한 단원 전체를 두 가지 상황에서 수업을 설계하였답니다. 그리고 과학의 수업의 흐름에 따라 탐구가 살아있는 과학과 블렌디드 러닝 도구들을 추출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제시된 화면은 저희가 적용해 보았던 각 과학 수업 단계에 적합한 온라인 수업 도구입니다. 전시학습 상기 및 동기 유발과 같은 도입 부분에서는 멘티미터, 패들렛, 워드 클라우드, 다양한 동영상과 사진 등이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탐구 활동이 진행되는 전개 단계에서는 예상, 실험 방법 제시 및 실험 결과 공유, 조사, 토의, 협업 활동 등 활동 특성에 알맞은 수업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발표를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인 단어들을 사용하여 중심 문장 만들기로 학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블렌디드 수업의 적용 사례를 말씀드릴 수정초등학교 옥수경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신데 에듀테크는 그 다양한 선택지에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에 도움이 되고자 하여 과학과에서의 블렌디드 러닝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티미터는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참여를 위한 도구입니다. 학생들은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없이 접속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지선다, 워드클라우드, 자유서술 등 다양한 설문 유형을 제공합니다. 시각적으로 뛰어나고 응답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멘티미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워드클라우드 타입입니다. 학생들이 대답 중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는 크게 부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출발점을 진단하고 선수학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지선다형에서는 학생들이 투표를 하면 동그라미가 바로 퐁퐁 이동을 하면서 화면에 표시가 되어 학생들이 흥미롭게 결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AR 증강 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교사는 스마트 기기에 AR 동물 관찰 앱을 설치하고 AR 마커를 다운로드 받아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AR 동물 관찰 앱은 학생들이 앱을 실행시키고 카드에 비추면 동물들의 앞면, 옆면, 뒷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생김새를 관찰할 수 있고 동물의 움직임, 서식지 등의 설명도 들을 수 있어서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앱입니다. AR 빛 실험실 앱을 활용하면 6학년 5 빛과 렌즈 단원의 빛 관련한 실험을 모두 해볼 수 있으며 다양한 AR 마커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실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감형 컨텐츠는 캐리스에서 제작한 것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사회와 과학 교과 관련 AR과 VR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AR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실감형 컨텐츠 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마커를 출력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실감형 컨텐츠를 실행하면 됩니다. 교실에서 세균을 한번 찾아볼까요? 발견한 세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연필에는 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등이 있습니다. 그중 대장균은 막대 모양이며 방광염,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입니다. 오토 드로우는 사용자가 대략적인 모습을 스케치하면 구글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그 스케치와 유사한 완성된 그림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사용자가 제시된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그림으로 바꾸어 줍니다. 3학년 2학기 동물의 생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로봇 설계하기 차시에서 이렇게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기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빌려서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해합니다. 반면 그리기를 잘 하는 학생은 자기의 생각에 딱 맞는 것이 없고 직접 그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럴 때에는 종이에 직접 그리고 그것을 줌에서 발표하기 또는 학급 SNS에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표에 입력한 후 그래프로 쉽게 자료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5학년 1학기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할 때 나타나는 두 물질의 온도 변화 측정하기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방법 외에 다양한 조건으로 모든 별로 달리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실험 결과를 온라인 실험 관찰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였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면 다른 모둠의 실험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쉽게 비교하여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프리젠테이션은 온라인에서 동시에 여러 명이 협업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입니다. 선생님은 모둠 수대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여 할당을 하면 됩니다. 각 프리젠테이션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기록해두는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별도의 저장 공간을 사용할 필요 없이 바로 준비한 자료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은 쉽고 간단한 공동 작업 도구입니다. 7가지 서식의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 지도 기능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 화단의 식물의 위치와 식물의 특징을 입력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팅커벨은 학생 참여를 최대화하는 종합 수업 플랫폼으로 가장 손쉽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입니다. 팅커벨은 퀴즈, 토의 토론, 보드, 워크시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팅커벨 보드는 출발점을 진단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찾아내어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5학년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해보는 차시에서 용액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을 살펴보고 정정하면서 기준의 용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팅커벨 보드를 단원 정리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원에서 배운 것을 떠올려서 글로 적기를 할 수도 있고 잘 정리한 학생에게는 하트를 주면서 상호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팅커벨 보드에 이제 그림판 기능이 추가되어서 학생들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학습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팅커벨 워크시트는 학습지를 온라인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 시 학습지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온라인 학습지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X형, 선택형, 선다형,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등 다양한 형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으며 비슷한 기능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교사의 사용 방법이 훨씬 간편하고 쉬워서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목표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팅커벨 퀴즈는 OX, 선택형, 단답, 빈칸, 서술형 등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퀴즈 참여자 간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의 점수를 교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취 기준의 도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팅커벨 토의 토론 형식의 한 종류인 가치 수직선은 친구들의 작품을 상호평가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마이스터는 온라인 마인드맵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콘을 사용하여 단원의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에서는 단원의 가장 마지막 차시는 생각 그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 마인드마이스터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자칫 지루해할 수 있는 정리 시간을 학생들이 재밌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 반에서 적용한 사례를 부족하지만 공유해 볼까 합니다. 5학년 1학기 3단원 태양계와 별은 태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태양계와 행성의 종류 알기, 태양계 행성의 크기 비교하기, 태양과의 거리 나타내기, 별과 별자리 찾기, 밤하늘에서 북극성 찾기, 행성과 별의 차이점 알기, 우주교실 꾸미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할 부분과 촉진자로서 학생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이면 될 차시를 나누어서 미리 생각을 해두었습니다. 그 이후 학생들과의 첫 시간에서 같이 학교에서 해야 할 것과 비대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학습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90차시 우주교실 꾸미기와 연계하여 우주박물관 꾸미기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단원의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자신들이 수업을 구성하고 계획을 해보기 때문에 주도성이 생겨나고 우리의 수업이 나중에 우주교실 꾸미기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자리를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는 것은 한 번의 설명으로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설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주로 지구과학 단원처럼 실물로 보기 힘든 주제를 관찰하고 탐구하는 차시에서 활용을 하면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과학관을 가본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립과천과학관의 VR 과학관을 관람하면서 주제에 대해서 전시하는 방법이나 과학관의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로 우주박물관에 들어갈 만한 중심 주제를 나누고 그 주제에 들어갈 내용을 젠보드에 브레인스토밍 하였습니다. 그 후 모두번이 의논하여 조사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젠보드는 띵커벨 보드와 비슷한 기능인데 메모지의 색상이 선명하고 메모지를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을 한 후 내용을 나눌 때 바로 색상을 변경하고 학생별로 내용을 분류할 수 있어서 토의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정한 내용을 책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사를 하고 그것을 구글 프리젠테이션에 정리하였습니다. 구글 프리젠테이션에 정리를 하게 되면 비대면 수업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진척된 정도를 확인하여 교사가 쉽게 피드백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실제로 꾸미기를 할 때 손쉽게 자료를 다시 참고할 수 있고 수정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조사를 할 때 사실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설명이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백과의 학생백과를 주로 이용하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미리 학생의 조사 범위를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이 담긴 링크를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두어서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자료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을 할 때 모여서 박물관을 꾸몄습니다. 그냥 관람을 하는 것보다 체험할 거리가 있으면 더 재미있겠다고 학생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퀴즈를 준비하거나 만화책자, 행성파빗 등을 학생들이 준비하였습니다. 모둠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큐레이터가 되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다른 팀은 관람객이 되어서 설명을 들으면서 학습지에 정리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역할을 바꾸어서 모두가 조사한 것을 설명해 보기도 하고 다른 모둠에 가서 배우기도 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주과학관 활동이 끝난 후에는 띵커벨 보드를 활용하여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상호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단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학생들 스스로도 만족감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과 주제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유튜브 라이브 워크숍 수업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업 토크 진행을 맡은 수정초등학교 교사 홍은경입니다. 저희 과학과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탐구가 살아있는 과학 수업 만들기라는 주제로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고민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부산교육대학교 소금연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동백초등학교 박진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강동초등학교 김양균 수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감초등학교 최일훈 선생님. 네,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주제 발표를 통해서 블렌디드 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다양한 에듀테크를 과학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주제 발표와 수업 토크에 참여하시면서 과학 수업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면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평소 궁금하신 점을 사전 지문으로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교실에 도입된 기자재나 교실 환경을 비롯해서 피부로 느낄 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교과 특수성 때문에 조금 더 수업이 어렵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수업 방법이나 교육의 어떤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과학 수업에서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균 수석 선생님,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서 과학 수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학이란 과학하는 방법을 익혀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교과입니다. 여기서 과학하는 방법이란 탐구 과정 기능을 사용해서 과학적 핵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죠. 탐구 기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탐구 과정 기능, 즉 프로세스 스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프로세스란 것, 즉 과정이란 말입니다. 결국 탐구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과학을 인콰이어리로 정의하게 되면 결과 중심, 즉 지식 중심으로 과학의 본성을 인지하게 되어서 수업의 형태가 지식 전달 위주, 암기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과학과 교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과학과 수업 활동을 문제 인식하기 또는 조사하기, 관찰하기, 측정하기, 실험하기 또는 결론 도출하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해야지만이 수업 활동의 결과 학생들은 탐구하기, 추리, 추론하기, 분석, 해석하기, 반성적 사고하기와 같은 수행 능력, 즉 기능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런 기능의 총체를 우리는 교과 역량이라고 하죠. 이러한 이유로 과학에서는 탐구 기능이라고 하지 않고 탐구 과정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블렌디드 러닝이나 다양한 수업 방법이 변하고 또 다르게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되더라도 과학 수업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탐구 과정 기능을 사용해서 과학의 핵심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개인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를 슬기롭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학 탐구 과정 기능 그리고 핵심 개념을 형성해서 역량과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라면 정말로 훌륭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 수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실험인데요.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할 때 실험을 모둠별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최일훈 선생님, 이런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 모둠별로 실험을 할 때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모둠별로 효율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블렌디드 러닝의 좀 장점을 살려서 모둠별로 탐구한 것을 비교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욱더 탐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실험 설계의 측면과 그다음에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측면 이 두 가지에서 모둠별로 실험 결과를 비교하고 계획을 세울 때 모둠별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첫째, 모둠별로 실험 설계를 할 때 온라인 보드를 통해서 서로의 실험 설계한 것을 비교하고 공유하며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계절에 따른 기온의 변화라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실험 설계를 온라인 보드를 통해 해보게 했는데 그때 그 남중 고도를 뜻하는 정등의 각도만 차이를 두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이 해야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아이들이 온라인 보드를 통해 서로의 실험 설계를 공유하니까 서로 빠진 부분을 보완하면서 실험 설계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를 확인할 때 저는 아이들이 실험을 영상을 찍은 것을 서로 공유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른 모둠과 실험 결과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과학적인 개념을 더욱 확고히 하고 그다음에 자기 모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들이 실험을 한 것을 우리 모둠의 실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다른 모둠의 실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탐구심을 기르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당황스러우신 경우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모둠별 실험을 하다 보면 가끔씩은 모둠별로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박진희 선생님, 이런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모둠별로 실험을 하다 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실험이든 다르게 나온 결과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선생님께서는 결과가 왜 다르게 나오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모둠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이유를 찾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시 생각한 방법으로 재실험까지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일반적인 사례로 교실에서 온도를 측정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온도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창가라든지 아니면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 또는 아이들이 온도계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았을 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그냥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왜 다르게 나왔을까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끔 내가 알고 있던 답이 안 나오거나 다른 모둠의 답이 나왔을 때 내가 실험한 그 결과를 적지 않고 다른 모둠에 또는 내가 알고 있던 답안으로 바꿔 적고 넘어가 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을 바르게 적지 않고 바꿔 적고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생각하고 탐구할 기회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수업 초반에 실험을 하다 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결과 또한 의미가 있으니까 절대 바꾸지 말고 나온 결과에 대한 이유를 꼭 생각하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려면 함께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일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왜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지 우리 모둠 실험을 되짚어보고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가 많이 길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험을 정말로 많이 좋아하는데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대부분 이유가 아마 실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에서 실험이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로 즐겁게 참여는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흥미에서 끝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런 실험이나 활동이 과학 개념이나 원리와 연결되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박진희 선생님 혹시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네, 실험이 화려하거나 흥미로울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 사실 더 깊어집니다. 모든 수업이 정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과학에서는 수업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정리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특히 과학 수업은 실험에 대한 정리, 결론 도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점,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토의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을 머드먼들끼리 서로의 생각을 설명하거나 간단한 그림이나 모형 등을 활용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학년 상과 염기 단원에서 상과 염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색깔이 바뀌어서 신기하고 흥미로워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설명된 대로만 받아들이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과 염기가 만나면 서로의 성질이 약해지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재본 표지를 이용해서요. 붉은색 투명 모형과 푸른색 투명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모형을 겹치면 보라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산성과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 서로 짝을 맞추면서 각각의 성질이 약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이나 모형 등을 활용해서 정리를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정리하는 시간에 조금 더 할애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과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실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이나 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뭐 실험 영상이나 그리고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같은 것으로 대신 실험을 할 때가 있는데 김양균 수석 선생님 혹시 이렇게 영상을 활용한 실험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공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영상이라도 보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잘 만들어진 실험 영상, AR, VR은 사실은 영상 자료일 뿐입니다. 탐구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탐구 과정 기능을 이용해서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교과이고 이 특성 때문에 학생들은 너무 과학을 좋아합니다. 저학년인 경우, 3학년인 경우 꿈이 전부 과학자들이죠. 탐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학생들이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만져보고 조작해보고 실험하는 활동을 저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과학의 본성을 살리는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과학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저는 대체 실험, 즉 홈랩을 권합니다. 요즘 주제만 딱 치면요. 얼마든지 홈랩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 방법과 실험 재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또 만약에 학교에 왔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영상을 틀지 마시고 선생님이 대체 실험을 혼자서 하시는 방법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직접 실험을 하게 하면 영상으로 만들어졌을 때하고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또 다른 지연이 되거나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는 참 잘 만들어진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상들이 참 적재적소에 잘 나와 있고 실감형 콘텐츠 또한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제 이것을 틀어주는가. 저는 조작 활동이라든지 실험 활동이 끝난 후에 좀 이것을 틀어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실험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이 가까이 오면서요. 에듀테크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교실 여건 때문에 에듀테크 사용이 조금 어려우신 경우도 있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하지 않는 블렌디드 러닝이 무엇이 있는지 최일훈 선생님께서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이런 IT 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킨 것을 저희가 에듀테크라고 부르는데 지금 과학교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듀테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줌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6학년에 나오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종구의 밝기 단원을 한번 차시를 수업해 본 적이 있는데 기존의 요 차시에서 제시된 내용은 회로도가 4개 나오는데 준비물이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1번 회로도를 만들고 해체해서 2번 회로도를 만들고 또 해체해서 3번 회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밝기를 비교할 때 이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억에 의존해서 밝기를 비교하는데 이 줌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모드별로 아이들이 회로도를 이렇게 배정해주고 동시에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1번, 2번, 3번, 4번 회로도를 같이 보면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급 누리집 같은 게시판이 가능한 그런 게시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6학년 수업을 하며 여러 날 동안의 달의 위치 변화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 이때 아이들이 집에서 서로 각자 밤에 일정한 시간에 찍은 사진을 게시판에 이제 탑재하게 하였습니다. 이 탑재한 자료를 실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니 아이들이 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꼭 에듀테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학급에서 플랫폼은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들이 나눔을 하면 조금 더 블렌디드 러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영상으로 보내주신 선생님이 계셔서 영상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초등학교 교사 손석원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로 블렌디드 수업 상황이란 것을 처음 경험해봤는데요. 거의 이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블렌디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실시가 되면서 등교 학생과 미등교 학생이 동시에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블렌디드 1형 수업에 이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저희 반의 경우 이제 등교하는 학생이 한 15명 정도, 그리고 미등교하는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되는 수업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블렌디드 1형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수업이 조금 수월한 교과도 있었지만 그에 반해 특히 과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이 많았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집에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실험 기구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은 실제 실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기억에 그렇게 오래 남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실험 결과를 영상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결과를 분석하고 공유를 할 때도 모든 아이들이 그 예상되는 실험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실험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피드백 과정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블렌디드 1형 수업에서는 조금 경험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기가 어려운 수업 상황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든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가격리나 어떤 학교 상황들 때문에 등교 학생과 미등교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참여하는 오프라인 동시 수업이 진행되는 학급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석 선생님, 혹시 이런 상황에서 과학 수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밀접 접촉자가 생길 경우 블렌디드 1형으로 수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과학실에서 블렌디드 1형으로 지금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반반으로 수업을 하는데 오프라인 반, 온라인 반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탐구 중심의 과학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 대체할 수 있는 실험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차시로 바꾸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랩이죠. 아까 우리가 계속 말한 것. 저는 3학년 고체, 액체, 기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는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실험 기구들을 쉽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은 어떤 상태일까라는 수업을 보면 학생들에게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컵이나 또는 그릇 3-4개를 준비하게 하고 여기에서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또 부피는 일정하다는 실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학실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실에서 제공한 실험 기구를 가지고 이 실험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참 고마운 게 지금 현재 부산시는 전부 스마트 TV 또는 빔 프로젝트 TV로 다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칠판에서 바로 디지털 교과서를 공유해서 터치펜으로 판서도 하고 실험 결과도 같이 쓰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집에서 홈랩하는 학생들은 제가 카메라로 비추게 했어요. 애들 수업하는 장면을. 그리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해주고 학생들이 과학실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그 학생들을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또 바꿔줬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이 과학실에서 실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서로 자극을 받아서 서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할 때는 동시에 열어서 온라인으로 수업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한 그 결과대로 발표를 하고 그것을 제가 이제 공유시켜서 판서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수업한 학생들도 발표를 해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놀라운 것은 집에서 하는 학생들의 몰입도가 굉장했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실험 관찰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도 제법 성취 기준 도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놀라운 것은 몇 번 수업을 하게 되니까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실험하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기 반 친구들을 위해서 소리를 낮춰줬어요. 시끄럽다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서로가 서로끼리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수업을 할 경우에 홈랩을 이용하거나 또 실험기구를 집에서 홈랩을 이용해서 실험기구를 같이 이제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취 기준 중심으로 수업량을 적게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업량을 조금 많이 하니까 2개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량을 적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실험하는 홈랩을 운영하다 보면 과학이 조금 우리 생활과 가깝다는 느낌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수석 선생님께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자주 활용을 하는데 이런 디지털 교과서를 보조 자료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풍성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지금 이번
이번에는 저희가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교사와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를 추천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저희가 에듀테크와 관련한 연수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가 주제 발표에서도 에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 이 에듀테크가 다양성이나 어떤 수업의 편리성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최일훈 선생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모든 에듀테크가 장단점이 있고 제가 그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대답이지만 저는 이제 에듀테크가 조금 좀 유용하게 쓰려면 일단 다방면으로 좀 유형이 여러 개여야 하고 다음으로는 좀 활용법이 직관적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력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한 수업 시간에 보면은 이 아이가 이 에듀테크에도 접속하고 저 에듀테크에도 접속하고 이런 일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저는 제가 이러한 점을 좀 종합해서 조금 팅커벨 게임형 퀴즈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팅커벨 퀴즈는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 유형이 첫 번째 유형으로는 단순히 퀴즈 형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 형식은 단답형, 서답형, 뭐 빈칸형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고 다음으로는 토익 토론 기능의 문제도 낼 수 있습니다. 뭐 가치 수직선, 신호등 그리고 뭐 팅킹보드, 워드 클라우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희가 뭐 다양한 업무랑 다양한 교과를 지도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매번 제작할 수가 없는데 이 팅커벨 퀴즈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은 전국의 여러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퀴즈를 라이브러리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링크나 코드만 제공하면 학생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방면으로 좀 유용한 에듀테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에듀테크를 먼저 사용하실 때 방금 최일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띵커벨 게임형 퀴즈를 먼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요. 제가 읽어보니까 조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학 수업에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생님의 비법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박진희 선생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과학 수업에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생 참여 중심의 과학 수업은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서 수동적으로 실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부터 실행, 정리까지 학생이 주가 되어서 만들어 나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중심의 수업이 지금껏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지만 실제 과학 수업에서는 실험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서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위험 요소를 통제한 범위 안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는 방법을 고민했었습니다. 먼저 생각하면서 하는 과학 수업을 위해서 교과서와 실험 관찰을 모두 서랍에 넣어둔 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는데요. 물론 교과서가 잘 만들어져 있지만 교과서를 펴게 되면 아이들이 교과서에 이미 탐구 문제나 실험 방법 또는 결과까지 모두 제시가 되어 있어서 교과서에 의존해서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넣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학습 주제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위험하지 않고 가능한 준비물들을 모두 준비해서 아이들이 모둠별로 토의하고 실험 설계를 직접 한 후에 그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모둠판에 4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기록은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글과 그림, 기호를 활용해서 최대한 간단히 하도록 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까지 이름을 적어서 표시하도록 하면 모두 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때 n분의 1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역량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나중에 과정 중심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했기 때문에 실험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에도 바로잡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서 이유를 생각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선생님들의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조금만 더 믿어보시고 위험할 것 같은 주제는 선생님들께서 통제하시되 가능할 것 같은 주제는 하나씩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뭐니 해도 학생들의 생각과 탐구가 중심이 되는 학생들이 주도가 되는 수업이 제일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에듀테크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실험을 재구성하거나 여러 가지 과학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씩은 좀 성취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지 김양균 수석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수업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취 기준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 부분이고 하나는 기능 부분이죠. 기능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 기준에서 우리가 재구조화를 할 경우에 내용 부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능 부분을 조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로 수업을 하게 될 경우 우리는 이 성취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아서 누락되거나 또는 양이 너무 많아서 학습량이 많아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따져보고 수업을 하시면 성공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양한 교육 변화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수업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토크의 하이라이트, 저희의 중심을 항상 잡아주시는 부산교육대학교 소금영 교수님께 지도 말씀을 좀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조금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런 바람직한 과학 수업에 관련해서 같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흡사 과학자들이 과학 지식을 구성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른 학자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 자신들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 바람직한 과학교육, 과학 수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과학의 본성이 그런 것처럼 오늘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절대적이거나 아니면 유일한 해결책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초등과학교육 현장에서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수준이 우리 과학교육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이런 내용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기를 바라고 오늘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향후 이런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선생님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수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리고 수업에 대한 고민, 또 요즘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 알찬 과학 수업이 되는데 오늘 한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 상단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아이들에게 배움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수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수업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